이 쓸모없는 계집애가 어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설날 저녁 화장실에서 돌아온 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2살배기 딸 보배가 시어머니의 무릎 아래에 깔려 울부짖고 있었고 아이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제 남편 진우와 온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제 딸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얌전히 순종만 하던 제가 사실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2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평생을 후회하게 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설 음식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저는 망설임 없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어요. 사이다처럼 시원한 복수,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평안한 노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설날 저녁, 화장실에서 돌아온 저는 2살배기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아이는 시어머니 무릎 아래에 깔려 있었고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집애가 말 안 들으면 매를 맞아야지라고 소리쳤고 남편과 온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한 가지 행동으로 온 가족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날의 소란스러움은 화장실 문을 닫아도 들려왔습니다. 손을 씻고 나가려는 순간 딸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으앙! 보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2살배기 딸의 울음소리. 단순히 떼를 쓰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이 졸린 듯한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문을 거의 부술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설날 저녁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까지 12가지 음식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 남편 김진우의 어머니 이영자 여사가 제 딸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보배의 얼굴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뺨에는 붉게 부어오른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할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습니다. 계집애가 어딜 감히 말 안 들으면은 매를 맞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설날 대낮부터 울긴 왜 울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2초 정도였을 겁니다. 상석에 앉은 제 남편 진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술잔을 든 채 방금 전까지 농담을 하며 짓던 미소를 그대로 얼굴에 걸고 있었습니다. 고모, 작은아버님, 사촌 오빠와 언니들까지. 상에 둘러앉은 8명의 가족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술잔을 부딪혔으며 누군가는 못 본 척 음식을 짚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보배가 저를 발견하고는 작은 손을 뻗으며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엄마, 안아줘. 그제야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탁 털며 아무렇지 않게 일어섰습니다. 민서 왔구나. 이 야토가 고모 화장품을 가지고 놀려고 해서 내가 몇 마디 했더니 저렇게 우네. 그래서 내가 어머님,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보배는 제 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이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손자국은 손가락의 방향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왜 그래? 남편 진우가 그제야 술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묻는 듯한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설날에 애 교육 좀 시킨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저는 고개를 들어 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어머니 이영자, 58세의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친척들 앞에서 자신이 아이 교육 전문가라고 자랑하기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제 남편 김진우, 저와 대학교 동창으로 결혼할 때 저와 아이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고모 김수영, 45세, 남의 집 아이들과 자기 아이를 비교하는 게 취미인 사람. 작은 아버님, 사촌 오빠, 사촌 언니 모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아침 6시부터 준비한 설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제 목소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어머님이 보배 때리는 거 봤어요? 봤지. 진우는 갈비찜 한 조각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애가 말 안 들으면 교육해야지. 엄마는 선생님이셨잖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제일 잘 아셔. 당신이 평소에 너무 오냐 하니까 애가 저러는 거야. 또 사자리가 똥부동주 크고.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보배를 아는 채로 상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여자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 떤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온 힘을 다해 상 전체를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접시, 그릇, 컵, 뜨거운 음식과 국물이 모두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갈비찜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잡채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제가 4시간 동안 끓인 떡국은 진우의 다리 위로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아!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고 뜨거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에 둘러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그쳤고 술잔은 공중에 멈췄으며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식탁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국물 소리와 진호의 억눌린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은 채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의 충격과 불신에 가득 찬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서,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미친 거요? 저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췄습니다. 2살배기 아이가 매를 맞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술 마시고 밥을 먹고 있어요. 대체 누가 미친 거죠? 진우의 사촌 오빠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애가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한 대요?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주버님도 한 대 맞아보실래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머님이 쓰신 힘의 절반만 쓸게요. 그는 입을 다물고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보배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제 어깨에 기댄 채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과 평소 자신을 예뻐해주던 친척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아주 꽉 안아주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 마치 못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보배에게 사과하세요. 방금 아이 뺨을 때린 것, 아이에게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욕한 것, 아이를 바닥에 짓누른 것 전부 사과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황당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2살짜리 애한테 사과하라고? 박민서, 너 제정신이니? 내가 제 할머니야. 내가 내 손녀 교육 좀 시킨 게 뭐가 잘못됐는데. 당신이 어렸을 때 매 맞고 자란 건 당신 부모님 사정이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제 아이를 짓누르고 뺨을 때리고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욕할 수 없어요. 특히 어머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뜨거운 국물에 댄 고통에서 겨우 벗어난 듯 했습니다. 그의 바지에는 여전히 음식물과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민서, 지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여기 깨끗하게 다 치워. 설날에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저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보배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너 어디 가? 진우가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짐 싸러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보배랑 저 오늘
집 나갈 거예요. 너 감히.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사랑했고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창피함, 그리고 통제불능의 상황에 대한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뺨에 남은 손자국에 대한 마음 아픔이나 자기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의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호 씨, 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매를 맞고 있을 때 당신은 웃고 있었어요.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 모두요. 저는 이제는 식탁이었던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웃고 술 마시고 밥을 먹고 있었죠. 제 2살배기 딸이 바닥에 짓눌려 뺨을 맞고 있는데 그게 설날 저녁 식사의 여운거리라도 됐나요? 고모 김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계집애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계집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아도 싸다는 거군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4년 동안 매년 설날마다 혼자 12가지 음식을 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뒷정리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쵸? 민서야, 그런 얘기는 왜 꺼내니? 작은 아버님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당장 보배를 데리고 여기서 나갈 겁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침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 네가 어지른 이 난장판은 누가 치우라고. 설날에 상을 다 엎어놓고 네가 잘했다고 생각해? 이거 다 치우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보배가 다시 겁을 먹고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과 바닥의 아수라장, 그리고 이 집에 가득한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치울게요. 진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지 하는 표정을 짓는 순간 저는 보배를 안고 현관으로 걸어가 제 가방과 외투를 챙겼습니다. 박민서, 진우가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여보세요, 112죠. 신고 좀 하려고요. 2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희 집 안에서요. 거실은 다시 한번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에게 우리 집 주소와 방금 일어난 일을 또렷하게 설명하는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진우의 얼굴은 파랗게 변했으며 상에 둘러앉았던 친척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보배가 제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경찰 아저씨와 저는 아이의 붉게 부어오른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응? 경찰 아저씨가 와서 우리 보배 지켜줄 거야.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설날 파티를 시작하죠. 신고 후 3분 동안 거실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박민서,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집안 망신은 밖으로 시키는 거 아니란 말도 몰라? 당장 전화해서 실수로 신고했다고 말해. 저는 보배를 꽉 안은 채 몸을 피했습니다. 집안 망신이요? 보배가 매를 맞은 게 집안 망신이라면 경찰이 와서 이 망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게 하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가 우리 김씨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하려는구나. 설날 대낮에 경찰을 불러? 이웃들이 알면 우리가 뭐가 돼? 그때 진우도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민서, 당장 신고 취소해. 무슨 일이든 우리 집 안에서 해결하자. 경찰까지 부르는 게 무슨 짓이야. 집 안에서 해결하자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보배가 매를 맞고 있을 땐 왜 집 안에서 해결하자고 안 했어요? 당신들 모두가 웃으면서 술 마실 땐 왜 집 안에서 해결할 생각을 못 했죠?
고모 김수영이 비꼬는 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애를 살짝 친 거 가지고 매 안 맞고 크는 애가 어디 있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면 앞으로 엄마가 어떻게 애를 봐줘? 살짝 쳤다고요? 저는 보배의 얼굴을 돌려 붉게 부어오른 선명한 손자국이 모두에게 보이게 했습니다. 고모님, 이리 와보세요. 저도 고모님을 이렇게 살짝 쳐드릴 테니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세요. 김수영은 입을 다물고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다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니?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아이 가르치는 방법이 좀 과격했을 수는 있지만 네가 상을 얻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건 아니지. 설날이잖니. 작은 아버님,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만약 오늘 맞은 아이가 작은 아버님 손녀였어도 한 가족이라며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사촌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딸 낳아서 저러는 거지. 아들이었으면 할머니가 때렸겠어?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날 뭘 봐? 계집애는 어릴 때부터 엄하게 다스려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시집도 못 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민서, 마지막 기회야. 네가 나가서 실수로 신고했다고 말해.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이 2번 더 울리고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보배가 갑자기 제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우리 도와주러 온 거야. 저는 보배를 안고 현관으로 걸어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남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젊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신고하셨습니까? 여경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민서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 딸 김보배, 2살입니다. 1시간 전쯤 제 시어머니가 저는 거실 중앙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제 딸을 바닥에 짓누르고 뺨을 때렸습니다. 당시 제 남편과 다른 친척들도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경은 즉시 수첩을 꺼냈고 여경은 몸을 낮춰 보배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아줌마가 얼굴 좀 봐도 될까? 보배는 겁을 먹었지만 여경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해서인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배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본 여경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 할머니가 누구십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나섰습니다. 접니다. 경찰관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제가 그냥 아이 버릇 좀 가르치려고 살짝이요? 여경은 보배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살짝 가르쳐서 생긴 자국입니까? 어머님,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대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제 친할머니야. 내 손녀 내가 좀 때린 게 뭐가 문제예요. 내 아들도 어릴 때 나한테 맞고 컸는데 지금 멀쩡하게 잘 컸잖아요. 경찰이 남의 집안일까지 상관하는 거예요? 남경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든 아동을 폭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타인을 폭행하거나 신체에 고의로 상해를 입힌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류,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우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하고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이 좀 맵게 나간 것 뿐입니다. 설날인데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집 안에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집 안에서 해결한다고요? 여경이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아이가 매를 맞고 있을 때
아버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진우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척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요. 자기 딸이 바닥에 짓눌려 뺨을 맞는 걸 구경하면서요. 여경이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친척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모두 보셨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저는 보배를 안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여경이 제 무릎에 앉은 보배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야,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줌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보배는 겁을 먹었지만 제 격려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립스틱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빼앗았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때렸어요. 아이는 자기 뺨을 가리키며 아파라고 말했습니다. 여경은 아이의 상처를 꼼꼼히 살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처는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겉보기에는 타박상이지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경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딸을 바닥에 짓누르고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모든 친척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에게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요? 여경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줄곧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아들이길 바라셨고 보배가 태어난 후에는 거의 안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딸 자식은 시집 가면 그만이라면서요. 두 경찰관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자 경찰들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영자 씨, 저희와 잠시 따로 이야기하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싫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당신들이 날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 진우야, 어서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봐. 진우도 다급해졌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신데 김진우 씨, 여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무집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계속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재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는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난, 불신,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소 순종적이고 매년 혼자 설 음식을 장만하던 제가 상을 얻고 경찰까지 부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진우가 제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박민서, 이제 만족해? 설날에 경찰 불러서 우리 엄마 망신 주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내 얼굴을 어디다 들고 다녀. 저는 그를 쳐다보며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 씨, 당신 딸이 매를 맞고 있을 때 당신 얼굴은 어디 있었죠? 당신 엄마가 당신 딸에게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욕할 때 당신 얼굴은 어디 있었고요? 이제 와서 경찰이 오니까 얼굴을 찾으시네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요? 진우 씨,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당신과 4년을 살았지만 사실 당신을 전혀 몰랐다는 걸요. 아니, 제가 알던 건 연애할 때의 당신이었지. 자기 딸이 매를 맞는 걸 보면서 웃고 술이나 마시는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어요. 서재 문이 열리고 눈이 퉁퉁 부은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경찰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시어머니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 시스템에 이번 출동 기록을 남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민서 씨, 오늘 밤 다른 곳에서 머무를 필요가 있으시면 저희가 임시 거처를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박민서, 이제 만족하냐고. 경찰 기록에까지 오르게 만들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재앙이야. 저는 보배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거기 안 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경찰이 방금 떠났어요.
또 소란을 피우시거나 보배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시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112에 신고할 겁니다. 이번에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해서 다시는 손녀를 못 보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실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배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러고 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아이는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많던 설 음식은 이제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배국수 끓여줄까? 다행히 침실의 작은 냉장고에 우유와 빵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를 데우고 빵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보배는 작은 입으로 오물거리며 먹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이 불빛 아래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나 때렸어?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래.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쁜 거야. 보배, 누가 때리면 꼭 엄마한테 말해야 해. 엄마가 지켜줄게. 보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나 안 지켜줬어? 그 질문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진우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친척들이 떠나는 듯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보배를 재우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서 문 열어. 얘기 좀 하자고.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건 너무 심했잖아. 내가 앞으로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봐.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열쇠 소리가 들리더니 진우가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침대에서 잠든 보배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민서야, 오늘 일은 우리 둘 다 진정하고 얘기하자. 응? 좋아요, 얘기하죠. 그 전에 질문 하나에만 대답해줘요. 뭔데? 당신 딸이 매를 맞고 있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술도 마셨고 엄마는 어른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엄마랑 싸워. 그리고 엄마도 보배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나쁜 뜻이 있었겠어? 교육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2살배기 아이를 바닥에 짓누르고 뺨을 때리고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욕하는 게 교육이에요? 진우 씨, 당신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덜 어쩌라고? 상을 얻고 경찰을 불러? 엄마 기록까지 남게 만들고? 이제 만족해? 제가 뭘 원하냐고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딸이 안전하게 학대당하지 않고 자라길 원해요. 제 남편이 자기 딸이 맞을 때 나서서 지켜주길 원해요. 이 집에서 쓸모없는 계집애 같은 말이 사라지길 원해요. 이게 그렇게 과분한 요구인가요?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저런 여자랑 무슨 말을 해? 당장 쫓아내. 저런 며느리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보배가 그 소리에 놀라 깨서는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나가. 애 놀라잖아. 진우가 드물게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 계집애 때문에 저것만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시어머니는 보배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서, 네가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저는 보배를 안고 시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이 집이요? 어머님, 이 아파트 살 때 저희 부모님이 절반 보태주셨고 매달 대출금도 제가 같이 갚고 있어요. 이 집 가구, 가전 대부분 제 월급으로 산 거고요.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4년 동안 당신 아들보다 돈 못 벌지 않았고 집안일과 육아는 전부 제가 했어요. 당신들 김씨 집안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돈까지 보태주는 공짜 파출부를 들인 거예요. 박민서, 진우가 소리쳤지만 저는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진우 씨, 만약 오늘 맞은 게 당신이었다면 내가 당신처럼 가만히 앉아서 웃고 술이나 마시고 있었을까요? 아니, 당신은 알잖아요. 내가 달려가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때린 사람과 싸웠을 거라는 걸. 그런데 당신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장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보배 데리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호텔에서 자고 내일 집 알아볼 거예요. 설날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진우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적어도 호텔에서는 아무도 내 아이를 때리거나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욕하지 않겠죠.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가라 가. 어디 갈 테면 가봐. 애 딸린 여자가 어딜 가겠어. 어머님 그 말은 맞네요. 저는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지금 저와 보배를 따라 나서든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당신 어머니와 살든지 선택해요. 민서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마지막 경고예요. 이 집에 당신 어머니가 있으면 저와 보배는 없어요. 저와 보배가 있으면 당신 어머니는 없고요. 선택해요. 저는 보배의 옷 몇 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마치 내일 아침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저와 자신을 붙잡고 늘어지는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서야, 오늘은 너무 늦었잖아.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 네가 먼저 사과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진우 씨,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셋을 셀게요. 안 나오면 저 혼자 가요. 하나, 민서야, 제발. 둘, 우리 일단 진정하고. 셋. 저는 가방을 들고 보배를 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박민서, 진우가 등 뒤에서 외쳤지만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그가 달려와 문이 닫히기 직전 문틀을 잡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우, 네가 감히 오늘 저 여자 따라가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진우의 몸이 잠시 굳었지만 그는 결국 문틀에서 손을 떼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욕설이 차단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설날 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불꽃이 터지며 차가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설날에 우리 세 식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2 블록을 걸어 겨우 문을 연 체인 호텔을 찾았습니다. 방 2개 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 진우가 말했지만 저는 결국 침대가 2개 있는 패밀리룸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딸 앞에서 그와 각방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보배를 씻기고 재운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날 혼자 키우셨다고.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내가 당신에게 가장 실망한 게 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가 내 딸을 때렸을 때 당신이 말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까지도 당신이 이 문제를 조금 참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고 학대예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딸에게 가한 폭력과 학대, 그리고 당신과 모든 친척들의 방관과 묵인. 진우 씨,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우리 엄마랑 연이라도 끊으라고? 딸 때문에 엄마를 때리라고? 내가 바란 건 당신이 아버지답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다가 잠든 보배를 보고 다시 낮췄습니다. 처음에 당신 어머니가 손을 들었을 때 엄마 애 때리지 마세요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딸에게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욕했을 때 엄마, 걔는 제 딸이에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다고요. 그렇게 간단한 걸 당신은 했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안 했어요. 오히려 웃고 술을 마셨죠.
진우 씨, 그 아이는 당신 딸이에요. 당신이 그 아이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만에야 손바닥에 갇힌 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엄마는 어른이니까 거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친척들도 다 있는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딸이 맞는 건 괜찮았고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저한테 항상 가르치셨어요.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 즉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고. 제 마지노선은 제 아이예요. 누구든 제 아이를 건드리면 저는 그 사람과 끝까지 싸울 거예요. 어제는 상을 얻고 경찰을 부르는 걸로 끝났지만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침대에 주저앉아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울먹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엄마 말을 듣는 게, 엄마를 거역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됐어. 엄마 앞에서 착한 아들로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내가 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걸 잊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내가 당신이랑 보배 꼭 지킬게. 약속할게. 저는 아이처럼 우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배의 뺨에 남았던 손자국, 쓸모없는 계집애라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던 가족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어떤 잘못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고요. 저는 보배 곁에 누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제 가정은 이 새해 전날 밤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약속할게.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부터는 누구도 널 다치게 할 수 없어. 절대로. 다음날 아침, 저는 보배의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엄마 아파. 아이의 뺨에 남았던 손자국은 밤사이에 더 심하게 부어오르고 가장자리는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심할 줄이야. 진우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희는 급히 아이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설날 아침이라 응급실은 한산했습니다. 의사는 보배의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매를 맞았어요. 아이 할머니한테요. 의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CT 촬영을 해보죠. 얼굴은 연조직 타박상이네요. 일단 연고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신고는 하셨습니까? 네. 어젯밤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하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의사는 진우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버지는 대체 뭘 한 겁니까? 진우는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CT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민서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집에 가서 엄마랑 다시 얘기해보자. 응? 진우 씨, 당신 딸 뺨의 멍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저더러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있는 그 집, 당신 딸이 맞을 때 모두가 웃고 있던 그 집으로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당일 입주가 가능한 집이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석 달치 월세와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진우가 월세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진우 씨가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싶었다면 어젯밤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어야죠. 지금 와서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요. 그때 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야? 제가 병원 앞이라고 하자 어머니는
너랑 아빠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가겠다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지금 차 아니야. 3시간이면 도착해. 그동안 진우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제가 진우도 같이 있다고 하자 어머니는 진우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김서방. 내가 내 딸 시집 보낼 때 자네가 뭐라고 약속했나? 내 딸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내 외손녀 뺨에 손자국을 새겨놓고 자네는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김서방, 정말 실망일세. 3시간 뒤에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 내 딸이랑 외손녀 잘 보살피게. 만약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내가 자네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화를 끊은 진우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3시간 뒤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보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 자네 장모 좀 만나야겠네. 지금 당장 안내하게. 진우가 망설이자 아버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외손녀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진우, 너 밤새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전화를 받아. 그 계집애랑 그년 뱃속에서 나온 쓸모없는 것까지 데리고 썩 꺼지라고 해. 우리 집안에는 그런 며느리 필요 없어.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 장모가 방금 내 외손녀를 뭐라고 불렀나?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돈어른, 마침 잘 됐네요. 따님이 설날에 상을 얻고 경찰까지 불러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 좀 해봅시다. 좋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가서 해결하죠. 아버지는 진우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딸. 왜 이제야 말했어. 누가 내 딸이랑 내 손녀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텐데.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울고 나면 정신 차리고 생각해. 이 결혼 계속할 건지 말 건지, 가정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 진우는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도 계속 살고 싶다면 진우가 자기 어머니와 확실하게 선을 긋게 만들어야 해. 만약 헤어지고 싶다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아직 젊고 능력도 있잖아. 얼마 후 아버지가 진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친 목소리로 일단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식탁에서 진우는 조심스럽게 보배에게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빠, 보배가 진우를 부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일은 어떻게 할 건가? 장인어른,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매달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겠지만 저희 가정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만약 또다시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는 찾아뵙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편들던 모든 친척들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회사와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심지어는 회사와 부모님, 제 동료들에게까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파멸시켜서라도 아들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녀가 퍼뜨린 모든 허위 사실과 협박,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아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로 맞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우는 증인석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딸을 때리고 모욕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제 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제 딸을 선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진우가 매달 정해진 용돈을 지급하되 아이와의 만남은 금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던 날 시어머니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박민서, 네가 이겼다. 하지만 명심해. 남자는 다 똑같아. 오늘 너 때문에 엄마를 버린 놈이 내일은 다른 여자 때문에 널 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그것이 그녀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온 진우는 한참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 이제 엄마가 없어. 저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에겐 내가 있고 보배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우리가 당신 가족이야. 시간이 흘러 저는 예쁜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전 재산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평생 남아선호 사상에 시달리며 살아온 그녀의 기구한 인생과 아들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 그리고 저희에 대한 뒤늦은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 진우는 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나중에 아들 하나 더 낳을까?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손주 보여드리고 싶어서. 비록 하늘에서 보시겠지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내 아이들이라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새 딸이 햇살 아래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은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다시 일어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의 집은 부서졌었지만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집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